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월간 부동산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에서일까요? 지난 4월에는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 0.21% 오르면서 5개월 만에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처럼 집값이 다시 한번 꿈틀대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자 차기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듯합니다. 인수위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발표 시점을 연기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친화적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월간 부동산에서는 지난 4월 다양한 부동산 이슈를 토대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또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대담의 장을 펼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는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그리고 권혁중 시사경제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다뤄볼 월간 부동산 이슈 탑3부터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토픽입니다. 경기 아파트 구매자 중 서울 시민이 17%, 탈서울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난 1년 정도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떠난 사람들이 16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역적으로도 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감소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평론가님, 이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그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요. 21년도, 그러니까 작년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건수가 32만 7,900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어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거래를 하셨을까 봤더니 서울 거주자 거래가 5만 6,800건으로 해서 전체의 한 17.3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경기도 아파트에 서울시 거주자들이 많이 이제는 구매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09년도 14.45%에 비해서 그 이후에 최대로 많은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통계청 자료도 봤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그 전출입자 조사를 해봤는데 지난해 56만 7,300명 정도가 이제는 그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중에서 경기도가 64%, 그러니까 무려 36만 명 정도가 서울에서 이제 경기도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울에서 경기도 이동했는데 세대별로 또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료를 좀 봤는데요. 그 중에서 봤더니 탈서울 인구 2명 중 1명이 20대와 30대로 조사가 됐고 그 중에서 순유출이 가장 많은 게 30대. 역시나 이제는 결혼을 하고 나서 또한 결혼을 앞두고 나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경기도로 이동하신 분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지금 서울에서 이제 경기도로 또한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2020년 3월부터 시작해서 서울에서의 순유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집값도 계속해서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면서 이제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서울을 떠나는 인구가 더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탈서울의 가속화가 조금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교수님. 내 집 마련의 현실은 탈서울밖에 답이 없는 건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원가 주택을 비롯해서 역세권 첫집 주택을 20만 원 정도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 문재인 정부가 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청년 임대주택이나 청년 주택을 공급한 것이 거의 원룸에 해당되거든요. 방이 2칸, 3칸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에 역세권 첫집은 그렇지 않고 방이 1칸, 2칸, 3칸 있는 집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현재 서울에 살다가 수도권으로 나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높아져서 결국에 서울에서 살지 못하고 가는 게 원인이겠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기 신도시가 최근에 입주를 시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인천 서구라든지 그 검단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이제 입주 시점을 따라서 들어간 것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서울의 전세 가격 수준으로 수도권에서 주택을 내집 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밀려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 사실은 도시의 인구 집중화를 좀 분산시키는 그 분산 효과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네. 그것이 결국에 이제 서울로 다시 또 출퇴근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이제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도 같이 따라서 이동하면 좋은데 기업은 놔둔 상태에서 주거지만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아마도 서울의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거나 강세를 보이는 현상에서는 이렇게 계속 지속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탈서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인구는 계속해서 또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국내 광역시 중에서 이제 인천의 인구가 유일하게 증가했다라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평론가님께서 이에 대한 내용 조금 더 짚어주실까요? 네, 저도 사실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난 10년간 이제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는 인구가 더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인천만 오른 거네요. 예, 인천만 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굉장히 놀랍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2월 통계청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12년부터, 그러니까 2012년부터 작년까지 인구를 봤을 때 인천광역시가 한 3.7% 증가를 했고요. 그 나머지 광역시, 뭐 광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9%, 울산 마이너스 2.2%, 대전 4.7%, 부산이 마이너스 5.3%, 엄청나게 많이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제2대 도시는 뭐 인천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에서는 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런 인구가 왜 늘었을까? 인천 쪽 봤을 때 첫 번째가 이제는 수도권 지리적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서울 아파트, 서울 집 너무 비싸고요. 경기도도요. 주요 지역 중심으로 너무 비싸요. 그나마 이제는 인천이 서울 지역과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인천으로 이동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교수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자족 도시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인천 쪽으로 많이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이동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인천만 올랐습니다. 인구가. 자, 그렇다면 왜 인천만 이렇게 올랐을까? 그에 대한 이유에서 앞으로에 대한 지역 균형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런 이유도 나옵니다. 서울로 밀집되어 있던 인프라가 이렇게 지방으로까지 분산이 되면서 균형을 이루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경기도나 수도권으로 인구가 분산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분산되는 효과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런 게 또 잘 겹쳐진 지역이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러한 지역적인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체크하실까요? 우선 인천의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그 인천의 신도시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송도가 1,600만 명이나 1,600만 평이나 됩니다. 네. 이거 말고도 뭐 인천의 하늘도시라든지 또는 뭐 신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구가 몰려간 거고 인구가 거의 300만 가까이 됩니다. 지금 인천이. 예, 그런데 이제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또 이런 지역은 그 신도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가 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몰려온 거죠. 사실은 이제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은 수도권을 떠난 지역균형 발전이어야 합니다. 서울 수도권이면 서울과 경기도거든요. 네네. 수도권에 몰려있는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돼서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서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아야 지역균형 발전인데 서울 수도권 내에서 서울과 경기도 내에서 균형 발전 때문에 인천이 이렇게 또 커져가는 것은 그렇게 크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차기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예전에 그 공약단에 있을 때도 제가 그 얘기 주장을 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네. 중소기업 공화국을 만들어라. 1962년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한 게 올해 딱 60년 한갑입니다. 미래로 60년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 계획을 플랜을 내놔라. 네. 그게 바로 이제 그 동서남해안 뉴벨트. 소위 말하는 평택이나 또는 군산이나 장안군산이나 또는 더 내려가서 광주 첨단 도시를 비롯해서 순천, 여수, 광양 또는 뭐 김해, 부산, 울산으로 올라가는 U자 벨트로
그 당시에 만들었던 기업들이 이제 노후불량해졌어요. 그 당시엔 장치 산업이었잖아요. 점점 첨단 산업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걸 새로운 첨단 산업 단지로 특색 있게 바꾸면 지역 균형 발전에 가속화가 되지 않겠나. 가장 좋은 게요. 부산, 광주, KTX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다 있는데 없잖아요. 서울서 광주도 가고 부산도 가고 강릉도 가는데 부산, 광주가 없어요. 이걸 만들어야 지역 균형 발전의 교두보가 되지 않겠나. 이게 진정한 그 지역 균형 발전이지 서울의 인구가 인천으로 가고 경기도로 간다고 해서 네. 우리나라의 지역 균형 발전의 기준을 어떻게 둔다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그 부산과 광주가 연결될 만한 지금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 있나요?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일단은 제가 철도 현대화 또는 철도 근대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네네. 아니고 유벨트를 따라서 경제가 발전하면 교통이 발달해야 되거든요. 그 가장 첫 번째가 부산 광주의 KTX와 부산 강릉 KTX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요? 근데 부산 강릉도 이미 울산까지 와 있고요. 또 부산서부터 광주까지는 일반 철도가 있습니다. 쉽게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교통이 발달하면 지역의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해서 꼭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아도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게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봐요, 저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또 체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가운데서도 서울의 부동산, 서울의 집은 여전히 지금 공급 부족 사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지내야 하는, 서울에서 거주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할 타이밍은 언제인지 또 두 분께 모두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평론가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뭐 개인 근로자가 네. 사실 도시 근로자가 소득을 모아서 서울 아파트를 산다는 건 지금 현재는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어렵죠. 저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네. 그나마 사실 서울 아파트나 서울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비결은 사실 전세로 이제는 사실 전세가율을 보면서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한마디로 전세를 끼고 들어가는 거겠죠. 현실적인 방안이 그거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제 전세가율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세가율이 사실 높은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보면 매매가가 너무 올라서 사실 이 전세가율이 일단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서울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할 타이밍 아니면 내 집 마련하는 방법 이런 걸 물어본다 그러면 네. 저는 타이밍상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좀 낮은 지역, 그러니까 높은 지역,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좀 서울 시내에서 골라서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너무 매매 가격이 지금 높은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는 참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살아는 얘기인가요? 네, 저는 그 타이밍이 네, 지금일까요? 네. 평론가님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지금 타이밍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부동산 가격은 현재가 제일 쌀 때입니다. 네네. 부동산 가격은 타임라인과 페이먼트 라인에서 우상향하면서 그 상향 곡선에서 등락폭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이 제일 쌀 때라고 얘기하지만 물량엔 장사가 없습니다. 물량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이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일단 원룸 중심으로 나갔지만 윤석열 그 당선자가 이제 대통령 취임하게 되면 250만 호 주택 공급을 약속했는데 5년 동안에 250만 호 주택 공급이 입주 물량으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이제 기반을 만들겠죠. 그러나 이제 3기 신도시에 31만 가구, 또 역세권 개발이나 도심지 개발이 약 한 50만 가구 정도가 적어도 임기 내에 나온다면 2020한 6, 7년도 이후에 입주 물량이 좀 많이 나오지 않겠나.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규제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10년 넘는 소유자만 매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매각은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해라. 사는 사람이 실소유자 시장으로 재편된다면 지금도 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역에 매입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 들어가 살고 싶어 사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중간에 판다면 이건 투기 수요거든요. 그래서 새로 사는 사람은 입주 시점까지 못 팔게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팔게 한다면 지금 들어가는 게 가장 싸다. 만약에 정책이 그렇게 나온다면.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렇지 않고 일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요. 타이밍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타이밍이 1년 중에는 6월부터 8월 사이, 8월 초, 6월, 7월이 가장 싼 시기예요. 근데 겨울에는 이제 학군이 있기 때문에 입학 시즌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1년 중에 6월, 7월 사이에 좀 낮은 때 만약에 가격을 보고 산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정부의 정책을 봐가면서
타이밍을 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올해 6월, 7월이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정책이 어느 정도 좀 나오는 시점과 맞물릴 것 같기 때문에 돈이 만약에 좀 그렇죠.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양도세, 중과세 완화가 1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요. 지금 6월 1일 기준으로 지금 이제 재산세가 결정이 나요. 그러면 7월과 9월에 일반 재산세가 나가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나가는데 세율을 낮춰야 된다는 공약도 있지만 낮춰야 된다는 목소리 있어요. 저는 반대예요. 세율을 낮추게 되면 다주택자가 집을 안 팝니다. 그래도 이 집을 어느 정도 팔고 난 이후에 일시적으로 지금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로 세율을 낮춰주고 본격적으로 세율을 좀 조정해서 낮춰야 될 시기는 올해가 아닌 내년쯤 손을 내야 되지 않나. 그러면 다주택자가 나오는 급매물을 한번 노려볼 필요도 있어요. 이 다주택자가 전부 강남에 있는 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전부 아파트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싼 가격에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네. 사실 지금 타이밍상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서울 아파트는 이게 지방이 아니라 서울 아파트는 현재가 가장 싸다는 거는 지금까지도 사실 통계해 봤을 때도 나왔고요. 항상 이제 떨어질 거야. 뭐 지금 금리가 올라서 사실 뭐 금리 압박 때문에 매물이 안 나오고 거래 절벽이 일어날 거야. 사실 네. 지금 시장 흐름 보면은 단기 자금이 전 1,700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CMA 넣어놓고 MLP에 넣어놓고 뭐 요금을 예금에 넣어놓고 뭐 언제든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지금 돈이 너무 많아요. 시중에 단기 자금이.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만 네. 만약에 시장의 투자자들이 정책만 만약에 확신만 든다 그러면 아마 뭐 서울시 아파트는 다시 한번 뛰어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기 청약 정부의 시장도요. 좋습니다. 지금 40점도 당첨됩니다. 맞아요. 고분양가 때문에. 그러면 무주택자 같으면은요, 좀 네. 고분양까지만 입지 조건이 좋거나 향후 미래 가치가 있다 그러면 청약 시장도 노려볼 만해요. 그쵸. 그 청약 시장이 고분양가라 하더라도 낮은 가격이에요. 맞죠. 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또 당첨이 네. 된다면 그 어느 때보다 네. 가장 큰 행운이 아닐까, 청약 당첨이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는 우리 탈서울 가속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서울과 또 타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울을 떠나야 하는 이유들과 또 어쩔 수 없이 서울로 들어와야 하는 이유들,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서울의 공급 부족 문제, 또 타 지역의 인프라 문제들이 잘 정리가 되고 또 그 안에서 정책들이 조금 더 확신을 주면서 좀 더 균형 있는 부동산 그리고 균형 있는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월간 부동산 4월 회장 두 번째 내용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속 인상, 부동산 시장의 여파는입니다. 자, 지난 4월 14일이었죠.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인상이 됐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지난해 8월부터 11월 그리고 올해 1월 또 올해 4월까지 총 4차례가 이제 연속으로 인상이 된 건데요.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되면서 대출금리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들 또 수요가 위축될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평론가님,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현재 시장 현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그럼 보통은 이제 기준금리가 오른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는 투자 상품에 대한 돈이 몰리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이제 투자 상품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는 사실 일반적인 내용이죠. 근데 꼭 지금 시장에서는 꼭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오히려 은행들이 이제 가상금리를 사실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이제 안 받으려고 하시잖아요. 금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우리가 보통 대출금리 하면 뭐 코픽스라든지 아니면 채권금리에서 가상금리 더한 다음에 우대금리를 빼서 이제는 사실 금리가 나오는데 네. 이런 가상금리를 조정을 통해서 오히려 금리가 좀 낮아질 수 있도록 은행들이 조절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대출금리 많게는 현재 한 0.5%포인트 정도 이제 낮췄고요. 시중은행들이. 뭐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0.5% 정도 포인트 정도 내렸고 그다음에 주택담보 혼합형 같은 경우도 0.45%포인트 정도 내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상금리를 사실 더 내림으로써 수요자들이 많이 금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은행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자금을 계속적으로 이제 은행들은 이제 받쳐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거래가 사실 안 좋았다가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는 서초 강남 중심으로 약간 꿈틀거리는 부분들이 지금 느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니즈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들의 대출을 이제 조정하려는 모습들, 대출을 더 늘리려던 어떤 정책적 모습들도 나와보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대출이 더 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모니터링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향후 전망을 본다 그러면은 부동산 지금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기대를 좀 걸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로는 규제 완화 부분이겠죠. 네네. 뭐 LTV라든지 뭐 공약집을 본다 그러면 말 그대로 뭐 90%. 그다음에 뭐 일반 수요자 같은 경우는 80%까지 LTV를 늘려주기로 했던 공약 부분도 있겠고,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 심리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부동산 쪽으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두 번째는 임대차 갱신이 이제 만료가 되잖아요. 8월 달 되면은 네. 이제 7월에 끝나고 8월부터 새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전세 자금 수요가 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돈이 또 풀리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이제 대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물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당연히 차주 중심으로 금리에 대한 압박 때문에 대출이 안 이루어지게 되고, 대출이 안 이루어지면 당연히 이제 부동산 쪽으로 돈을 흐르지 않다 보니까 네. 기세는 꺾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또 반대로 갈 가능성,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한 시장이다라는 게 지금 4월 그리고 5월의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서 그동안 그래도 잠깐 조금 다시 한번 꿈틀거리는 듯 했던 거래량이 다시 위축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또 은행의 움직임들, 또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를 보완해주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는 그동안 줄어들었던 거래량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계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네.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 환원법으로 부동산을 판단해 보면 수익을 종합 환원 이율로 나누면 가격이 됩니다. 네. 근데 수익을 종합 환원 이율로 나눈다는 게 종합 환원이 분모거든요. 수익이 월세나 전세라면 수익이 높아지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근데 분모인 종합 환원 이율 이자가 높아지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올라가는 그 속도와 또 올라가는 폭이 문제거든요. 지난해 연말 그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금년도에 상반기에 한 3-4번 정도, 하반기에 한 4-5번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총 6번에서 7번 정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역전금리 때문에도 다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집을 살 때 레버리지 효과로 이렇게 대출을 받게 되면 만약에 5%, 4%로 받던 게 6%, 7%가 되면 그만큼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계 소득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주택을 사는 게 망설여지거든요. 지금 대출 금리가 벌써 5에서 6% 정도 되는데요. 아마도 제 예측에는 아마도 이번 달에나 다음 달에 한번 금리가 한번 올라갈 걸로 예상하는데, 가을쯤 되게 되면 대출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6에서 한 8% 될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기성세대의 50대, 60대가 결혼할 당시에는 이자율이 10% 넘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이제 저금리가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가 금년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요, 적어도 주택담보대출은 7-8%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집을 살 때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고 집을 살 때 또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미 고정금리는 5% 후반대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빚을 지어가면서 또 이것도 1-2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을 지어가면서 집을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임대차 3법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5%를 좀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났는데 지금 좀 탄력적으로 적용하려고 해요. 그래 되면 또 전월세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8월 이후에 신규 계약들은 또 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 그 권 전문가 말씀하신 대로 이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또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들, 이런 사람들은 갭이 좁아진 경우에는 뭐 투자를 해도 관계없다고 보지만 내 집 마련에는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 당선자가 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네. LTV를 80%까지 그리고 보통 다른 사람들은 70%까지 해준다고 했고요. DSR 적용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미래 소득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그 대출을 줘서 내 집 마련에 길을 열어주겠다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약했던 그 정책들이 조금 더 하루빨리 좀 구체화돼서 좀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사실 이 금리 인상 기조는 국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시장들이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하고 있는 중이죠. 미국과 캐나다 등이 그렇습니다. 시장에는 아무래도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조금 더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던 거고 또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금리가 인상이 되겠다라는 시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분위기에서 한국은행이 또 한 번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높죠. 높아요? 예, 또 올리나요? 그럼요. 예,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이후에 첫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가 상승, 성장 둔화가 모두 우려되지만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물가가 더 우려스럽다. 그 뜻은 뭐냐면 추가 금리 인상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저는 이제 시장에 시그널을 내비쳤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후보 시절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 강조했던 게 선제적인 시장에 시그널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먼저 정책적 시그널을 내놓겠다는 게 약속을 했거든요. 저는 그게 이 시그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추가 인상은 분명히 이뤄질 것이다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해 보겠고 네. 변수로는 역시나 이제는 그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위원회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0.5%포인트 정도 한 번에 오르는 이런 빅스텝은 이미 5월에 올리기로 기정사실화 돼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의 격차가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자본이 유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계속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상당합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또 오르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창용 총재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는 가계부채는 계속적으로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금리에 대한 부분을 건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계부채가 계속적으로 증가된다? 그럼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세 번째로는 임금 인상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명목 임금을 계속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임금 인상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임금 인상 오르면 가만히 있나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물건값을 높이겠죠. 물건값 높이면 또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이게 악순환이 돼버려 갖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임금이 고임금 상태로 가다 보니까 계속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부분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임금은 계속 높아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안 하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변수로 인해서 추가 금리 인상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차주의 압박,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 하신 분들이라든지 금리가 좀 높은 상태에서 고금리로 받으신 분들은 굉장한 좀 압박 수준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될 경우에 가장 이제 마음을 졸이시는 분들은 아마 영끌족일 겁니다. 특히나 이 영끌족에는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19년에 이제 2030 세대의 가계대출 비중이 30%에 육박했다라고도 나오거든요. 사실 부동산의 시장에 접근을 하면서 대출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는 한데 이 대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 다주택자, 1주택자 그리고 무주택자 각각 또 상황이 다를 겁니다. 이들의 예상 시나리오가 어떤지도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두 분께 모두 질문을 드릴 텐데요. 교수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우선 다주택자는 그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양도세, 중과세를 지금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시기를 타서 팔아야 된다고 봐요. 팔아야 된다. 네, 저는 팔아야 된다고 봐요. 향후에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가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세율만 낮을 뿐이지 일가구 1주택도 종합부동산세 물릴 계획입니다. 애당초 후보자가 이거를 면제하기로 했던 건데 아닙니다. 이거는 종부세 물릴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윤석열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 완화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는 집을 파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한다고 하면 주택 공급의 속도가 문제지 공급은 계속 늘 계획이기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서의 무주택자라면 청약 시장을 노리는 게 제일 좋고요. 사전 청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대 사전 청약이 한 8만 가구 정도가 나옵니다. 작년에 3만 200가구 정도 했는데요. 이 8만 가구 정도의 사전 청약은 서울과 경계가 붙어 있는 이 3기 신도시예요. 거의 서울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이 지역은 분양을 받았다가 청약을 했다가 나중에 취소해도 됩니다. 그래도 청약 통장에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노리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이전 수요 같다면 또 무주택자나 이전 수요 같으면 이 교통의 호재가 있는 지역에 규제가 완화된 지역에 또 개발 가능성이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좀 발품을 팔아서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끌족이 지금 현재 굉장히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주택을 구입할 당시에는 분명하게 이 그 변동금리로 받았을 겁니다. 하루빨리 고정금리로 바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정금리 대출 방식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고정금리로 바꾼다면 향후에 일반 대출이 6%, 7%, 8% 될 때 아직도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가 높지만 5%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꿀 수 있다면 고정금리를 바꿔서 견디는 게 더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또 다양한 해결 방안을 좀 체크를 해 주셨어요. 조금 정리가 되는 느낌이 납니다.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아마 오늘 시청자분들은요. 그냥 엄청난 득을 얻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몰랐던 우리 교수님 목소리를 통해서 앞으로의 정책을 미리 좀 들었던 느낌? 그래서 힌트를 조금 이렇게. 맞아요. 좀 네. 방향성이 잡히는 느낌을 받으셨을 아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알려진 거와 다른 얘기를 좀 하셔서 요거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대표적인 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이거 만약에 그렇게 간다 그러면 말씀처럼 빨리 대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쵸. 시장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는 뭐 기정사실화 돼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정책적으로 말씀처럼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정말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기존 규제가 그대로 온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뭐 파시는 건 뭐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주최한 그 임대차 제도 관련 세미나를 제가 직접 주관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 그 임대차 제도, 특히 이제 임대 사업자 제도에 대해서 양성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만 합산 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가는 건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임대 사업자를 위한 제도는 대부분 다 완화하되 나중에 매각할 때 매각 차익에 대한 건 합산 과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캐피탈 게인 매각 차익을 임대인이 다 가져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이걸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가구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를 낸다면 현재 진입시장은 낮아질 수 있지만 향후에 팔 때 양도세는 합산과세될 수 있다는 가정을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이게 합산과세에서 종부세나 또는 그 양도소득세를 내게 돼 있고 재산세도 내는데 이거는 별도 합산으로 갈 거죠. 별도로 갈 겁니다. 그러나 매각할 때의 합산은 아마 그대로 합산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한 힌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장에서 빨리 반응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이제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흐름 그대로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간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 과세 세율이한 부분에 압박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다주택자 중심으로. 그러면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되는 분위기가 있겠고. 네. 근데 지금 시장의 거시적인 정책, 그러니까 흐름을 본다 그러면 단기 유동성이 너무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유동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금리를 올리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기 자금들이 시중에 지금 오늘 25일이죠. 25일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은행 자료를 봤더니 1,700조나 됩니다. 지금 단기 부동자금이. 이게 지금 투자 상품으로 계속 딱 머물러 있거든. 지금 투자할까 말까 이런 자금이다 보니까 아마 부동산에서 시그널만 나오면 만약에 이 단기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흐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굉장히 뭐 안정화돼 있다 그러지만 저는 네. 반대로 변동성이 굉장히 또 심한 시장으로 흐를 가능성은 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대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떤 대출이요. 네네네. 대출을 우리가 이렇게 대출 규제에 대한 해답을 평론가님께서는 어디서 찾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대출 규제는 어차피 지금 계속적으로 완화적인 추세로 갈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는 DSR 쪽은 뭐 공약에서 나오진 않았던 부분이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게 LTV와 더불어서 DSR 규제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만약에 정말로 새 정부가 이제는 LTV는 이제 공약한 상태고 DSR까지 만약에 완화시켜 준다 그러면 사실 대출 증가폭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내 집 마련의 타이밍은 거기서 좀 잡아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DSR이 안 풀어진다 그러면 사실 뭐 LTV만 높여봤자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그 예. LTV 자체는 이제 80% 약속을 했고요. 일반인은 또 70%,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 주는데 DSR인 그 청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40%까지는 이제 인정을 하고 그 이상은 아마 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1,900조가 넘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가계부채가 1,250조일 때 가계부채가 문제가 된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막 내놨는데 이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지금 1,900조가 넘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관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DSR 자체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완화되지 않을 거라는 거. 아까 제가 전제에 말씀드린 거 하나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매입 임대주택 제도가 2000년도 7월 10일 날 그 폐지됐습니다. 요걸 다시 부활시킨다고 그러면 부활시킬 겁니다. 부활시키는데 시키는 과정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산 과제가 별도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 그러면서 양도세나 합산 과세 될 때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고 싶어요. 결정난 건 아닌데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 있는지를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집을 사면서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대출 부담이 늘어난다면 수요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의 중요성도 굉장히 큰 부분인데 이제 앞으로 몇 차례 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대출 이자의 답답함을 느낄 실수요자들이 좀 숨쉴 구멍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월간 부동산 4월의 장 마지막 내용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새 판을 짜다입니다. 자, 이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수위가 4월 26일 기준으로 대통령 인수위가 정책 발표 시점을 미루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이제 공언을 했었던 규제 완화보다는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평론가님, 윤석열 당선인이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놓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공급에 대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주택 250만 호 공급 이거는 뭐 이미 크게 화제가 됐던 공약이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수도권 130만 호 이상 그래서 최대 150만 호를 짓겠다. 그러니까 최대 250만 호 가구 중에서 정말로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 한마디로 서울 수도권에 이 공급을 늘리겠다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그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공공택지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민간 분양 공공임대 등으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이라든지 물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부분이라든지 분양가 규제 합리화 이런 부분에서 실제 이제는 양적으로 늘리겠다는 부분도 이제 공약을 한 상태고요. 저는 무엇보다 봤을 때 용적률 상한 부분 이런 것들도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금방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인수에서 나왔던 얘기는 양 두 개 축이었거든요. 규제 완화와 그다음에 공급 확대인데 현재로 지금 분위기를 본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시장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새 정부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을 조금씩 구체화하기 시작하면서 신중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뭔가 확실한 부지 마련이라든지 재원 확보 가치 이러한 뭔가 확실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와야지 조금 더 부동산 시장에서도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교수님, 이제 차기 정부가 취임 이후에 가장 먼저 손을 대야 할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조세일 것 같아요. 세금. 보유세 문제는 당장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도 6월 1일 전에 이 보유세 문제는 뭐 일단 거론할 것 같고요. 시장에서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나 일기 신도시 그 특별법은 좀 뒤로 밀릴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는 거를 그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좀 늦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급 확대 부분은요. 일단 3기 신도시는 뭐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요.
역세권 첫 집이나 또는 그 공공용지나 또는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개발자원국의 해제나 이런 문제는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지만 아마 취임하자마자 진행은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전문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완화는 지금 쉽진 않아요. 일단 서울시가 높이 제한을 완화해놨지만 이제 서울시하고 손발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단기적인 정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밀고 가지 않겠나. 그 정도가 지금 그 로드맵인데요. 이 로드맵이 그 서둘러서 발표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입니다. 그 서둘러서 발표하다가 가격이 오르면 또 다시 그 진정시키기가 어렵거든요. 안정시키기가. 그래서 그렇죠. 단계적으로 단기 정책과 중장기 정책을 동시에 만들어 놓고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1기 신도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좀 천천히 이제 발표하겠다. 지금 1기 신도시 분위기가요. 현재 실망감이 네, 지금 뭐 커뮤니티 말도 중심으로 못하죠. 왜냐하면은 1기 신도시 뭐 특별법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완화라든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인수위 쪽에서는 이제 새 정부에서는 장기 플랜으로 지금 돌려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발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 플랜으로 가겠다. 그래서 지금 1기 신도시 커뮤니티 중심으로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은 맞아요. 정말 뜨거운 감자로 이게 지금 변했습니다. 계획은요. 원래 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한마디 한 게 있어요. 도시변 주간경 정비법을 고쳐야지. 그럼 2기 신도시 특별법 또 만들고 3기 신도시 특별법 또 만드느냐. 근데 이제 당선자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딜레마입니다. 이게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도시변 주간경 정비법을 개정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새로운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환경 개선 사업 차원에서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되느냐. 가장 큰 문제는요. 법을 만들어 시행을 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이주 대책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1기 신도시에 사는 분들이라면 네. 왜 약속하고 빨리 안 하냐고 할 수 있지만 빨리 진행되게 되면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1기 신도시 내에 있는 단지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지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라서 세대수가 기존의 도시 기반 시설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보고 예를 들어 분당 같은 분당을 하나의 단지로 보고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단지별로 계획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거주자가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또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서 혼란을 가중되기 때문에 이것도 준비하고 추진한다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기대보다는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큰 그림을 보면서 대책을 세운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의 지금의 어떤 특별법보다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 그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대책들을 세울 수 있는 시간들을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 지금 고민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제 우리가 윤석열 이제 차기 정부를 맞이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점이 부동산에 대한 대응이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과 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많았고 부작용도 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새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상화를 핵심으로 해서 뭐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그 방향성이 좀 가닥이 잡힐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는데요. 자, 평론가님,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들이 참 시장을 많이 혼란스럽게 했었잖아요. 성공한 부동산 정책이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문제점들을 조금 체크를 해볼까요?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임대차 3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2020년 7월부터 적용된 임대차법이 사실 서울 아파트의 이제 전세 가격을 엄청나게 이제 폭등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사실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장 자체를 혼탁하게 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이 임대차 3법 아니면 임대차 2법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이거를 조절을 할지가 또 시장에서는 되게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교수님 말씀 통해서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사실 지금 좋습니다. 어떻게 지금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듣고 싶고 네. 일단 두 번째로는 양도소득세 중과였어요. 17년도 8.2 대책이었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 강화가 2020년 7.10 대책 때 나왔던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물량 감소되고 거래 절벽 현상이 일어나면서 고가 아파트만 계속 오르게 되는 이런 부분들만 사실 일어나게 됐었고 세 번째로는 규제 지역에 대한 이제 대출 중단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저가 아파트에 오히려 더
가격이 폭등하는 부분. 왜냐하면 이제 고가 아파트의 기준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정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작용으로 실제 작용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기조였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다주택자들을 이제 투기 수요로 정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정책들이 나왔던 부분. 이런 부분이 아마 인식의 차 때문에 아마 잘못된 정책들이 남발되지 않았을까. 26번의 대책. 정말로 저는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땜질식으로 규제들이 나와서 시장에서 반응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짚어주신 뭐 임대차 3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제 하셨습니다. 의견 듣는 거죠? 네. 임대차 3법은 지금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고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바로 고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시행한 지 1년 만에 만약에 이걸 폐지하거나 고치면 정책 실패를 시인할 꼴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걸 폐지하기로 공약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건 불가능하고요. 아마도 수정안이 나온다 그러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 그 첫 번째는 이제 신고제는 그냥 갈 것 같고요. 네. 전월세 상한제가 지금 5%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탄력적으로 10%까지 그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적게 적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제, 청구권 제도는 지금 2+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애매한 게 2+2년에다가 만약에 지속하게 되면은 학제가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3년제잖아요. 네. 중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이사 갔다가 3학년 될 때 이사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건 3년이라고 제안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원래대로 2년으로 돌리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뭐 밝힐 수 없지만 결정 난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변형되지 않겠나. 두 번째 이제 그 보유세하고 양도세 중에서는 보유세도 낮출 계획이고요. 합리적으로 바꿀 계획이고 공시가격도 지금 현재 현실화율을 좀 타이밍을 늦추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로 우선 당장 좀 낮춰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양도세 같은 경우는 뭐 원래 2년 약속을 했거든요. 저 당선자께서. 근데 왜 1년이 됐냐면 민주당에서 1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1년 했기 때문에 1년은 분명히 갈 수 있기 때문에 1년으로 했는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장은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은 2년이었지만 1년으로 줄인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보유세를 낮추면서 양도세를 한시로 완화해버리면 안 팔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1년 내에 매각하는 걸로 지금 발표된 대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는 여전히 15억이 넘으면 대출을 안 해주고 있는데 유동성 자금도 많은 데다가 이제 주인권 평균 가격이 12억이 넘어버렸어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지금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조정할 수는 없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고가주택의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 2005년도 5월 달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종합부동산세를 물릴 때의 고가주택이 원래 6억 원이었어요. 그렇다가 2009년도에 MB정부 당시에 이걸 합산과세하지 않고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바람에 가급을 합산해서 9억으로 1가구 1토가 올렸죠.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좀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종합부동산세의 고가주택은 지금 11억으로 올라 있습니다. 또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12억입니다. 또 대출 규제의 고가주택은 15억입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한 번쯤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 뭐 인수위나 이쪽에서 이런 걸 정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출 규제는 지금 당장 상해 최초 주택 구입자가 아니면 가계부채 때문에 쉽게 풀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 또 그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말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께 공통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차기 정부의 부동산 시장이 성공을 하려면 필수 조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가 공급입니다. 공급. 네, 문재인 정부가 공공주도형 서민주택 정책이었다면 윤석열 당선자는 지금 민간주도형 중서민층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주택 공급을 늘리면 시장은 안정화 되는데 문제는 이제 수요가 많은데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적절한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하는 게 관건이고요. 또 공급을 해도 가격이 내리지 않는다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도 동시에 써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주택 시장의 성공 키워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급.
알겠습니다. 평론가님의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규제 완화라고 생각을 규제 완화. 해보는데 특히 네. 이제 세율 쪽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일어나야 된다.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기잖아요. 그럼 이제는 그 세부담을 좀 완화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것을 좀 상쇄시키는 이런 효과들이 좀 나타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율 조정을 통한 좀 시장에서의 민간의 자유화 이런 것들을 조금 정책적으로 조금 미시적으로 좀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네. 있으신가요? 하십시오. 윤석- 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고 하는 성공해야 되는 네. 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하는 부동산 정책은 결국에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공급할 수 있는 정책 이걸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절대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이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야지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는 정책은 결국에 실패한다는 걸 우리가 거울 삼아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을 좀 윤석열 정부가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지난 4월의 부동산 이슈들 정리해 보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리가 방향성을 여러 가지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월간 부동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말씀 전해주신 권대중 교수님 그리고 권혁중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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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월간 부동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tv.집통.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자 의견도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새로운 부동산 소식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